준산동 도가쌤입니다. 중2 학생이 질문한 거를 질문식으로 써서 답변식으로 중2 과학합니다. 자, 원소는 어디서 수학에서도 나와요. 근원이 되는 바. 수학의 집합에서 집합 배운 적 있어요? 네. 그래서 A가 이 원소 나열법에 A 이렇게 못 쓰죠? 네. 왜? 근원은 한 개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 그러면 한 개만 쓰면 돼요, 탄소를. 그래서 원소예요. 이건 원소고 이게 C인데 원소는 이제 종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이 원소는 그럼 뭐냐? 종류예요, 종류. 만약에 이게 레고라면 이거 레고의 종류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빨간 레고, 파란 레고, 돌기 하나인 레고, 돌기 둘인 레고 이렇게 있겠죠. 네. 이해되세요? 네. 레고의 종류. 그럼 입자는 뭐냐? 레고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돌기가 두 개는 원작, 가전자, 최애각기 두 개고, 어떤 거는 이렇게 있고, 돌기가 8개, 7개,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이것도 레고, 이것도 레고잖아요. 근데 이거 모양새 있죠? 이 포맷, 형태, 틀. 이 자죠, 자. 네. 입은 뭐예요? 설립자, 서 있어. 한 개로 독립돼요. 독립되어 하나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입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입자는 뭐냐? 한 개예요. 근데 한 개의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 레고에서. 그걸 뭐라고 해요? 원소라고 그래. 됐어요? 네. 그랬을 때, 그리고 입자는 이거 하나고, 그리고 원자는 뭐냐? 그럼 입자를 자세히 보자. 그러면 여기 핵이 있고, 핵. 핵 안에는 플러스가 있어요, 양성자. 그 다음에 이 주변에는 전자가 도는데, 이 핵은 10원짜리 크기예요. 얼마짜리? 10원짜리. 아,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가까운 게 아니라 잠실 운동장 외곽, 담장. 거기에 먼지 크기예요, 전자는. 이해돼요? 네. 비유로 치면 먼지. 그런데 요거는 마이너스라고, 음성사. 요거는 핵은 플러스. 그럼 플러스끼리 뭉쳐 있으면 서로 반발하죠. 네. 그래서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인 것들이 플러스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는 핵에 있고, 요거는 먼지는 담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는 어떻게 해요? 이 질량은 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무게를 합쳐요. 그럼 양성자, 중성자의 차이는 뭐냐? 업, 다운, 업 이렇게 쿼크가 달라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요, 무게가. 근데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원자라고 했을 때는 뭐냐? 그 입자는 요 하나, 그냥 덩어리 한 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원자는 뭐냐? 이 한 개가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원자 이렇게 생겼어요. 하는 이 구조 있죠, 구조. 네. 구조를 원자라고. 그럼 입자는 뭐야? 한 개예요. 그러니까 원자랑 입자는 자자가 비슷해서 그러니까 한 개자. 네. 한 개의 구조. 그 구조가 달라. 다른 거에 따라서 원소가 생기는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됐어요? 네. 자, 그렇게 이렇게 자연적의 반대는 인공적인 단어가. 그러면 인공으로 원자를 만드나요? 만들어요. 결합을 해서. 왜? 이 자연적인 현상이었을 때 에너지를 뭐라고요? 이 원자가 수소가 결합해서 또 다른 원자, 이게 결합하면서 이게 융합이에요. 융합하면서 다른 원소로 또 다른 원소로 이렇게 진화해놔서 변해요. 왜 그러냐면 이 원자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서 핵과 핵을 합치면 핵을 두 개를 합쳐버리면 두 개짜리가 네 개가 되면 다음번 원자가 되거든요. 이 핵의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플러스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같은 개수로 있어요. 이렇게 6개, 이게 6개, 만약에 이 6개 원자번호 6번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6개인데 요거 말고요. 요거 합쳐갖고 12번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요거랑 요거 두 개를 12개잖아요. 요 두 개를 합치면 돼요, 핵을. 뭉뚱그려서 요 두 개의 핵을. 그러려면 이걸 융합시키려면 엄청나게 고온이 필요해요. 그게 우주 탄생했을 때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고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핵융합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핵융합. 고온에서.
그러면 고온에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건 좀 화학적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화학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 원자들 결합이나 이온 상태나 이런 넓은 의미의 것을 말하는 건데 당연히 화학적 방법이 아닌 자연적 인공 상태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고온을 내서 새로운 원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계에는 잘 존재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존재할 만한 그런 원자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요 앞에는 자연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이 뒤에는 이제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도 이렇게 넣고 있어요. 단 실용성은 적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한 이거 조금 재료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면 너무 비싸갖고 이거 쓰겠어.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고 또 화학적인 아닌 방법에서 자연 속에서 분해된다. 이렇게 되면 이 화학 반응 자체가 자 실험실에만 되냐? 아니죠. 자연 속에서 당연히 되죠. 예를 들어서 쇠에다가 산소가 결합하면 녹슬었다고 그래요. 산화 반응이라고 그러고. 그럼 붉게 못 누르고 그럼 자연 속에서 녹누르잖아. 그럼 분해가 되냐? 그럼 여기에다 번개를 꽉 쳐봐. 여기가 이 산화철인 철광 속에 번개를 땅 쳐봐.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 산소가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철이 다시 환원돼요. 이런 산화하는 반응이 자연 속이든 인공 속이든 조건을 갖추면 된다는 거죠. 설명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잘못질 못한 건 뭐예요? 자연적과 인공적을 비교를 하면서 이 화학적인 방법이 뭔가라는 거를 더 확실하게 알면 이 지문이 더 정교하게 되겠죠. 나중에. 그 내용도 배우면. 됐나요? 네. 자, 두 번째로 빛이에요. 빛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특성이. 하나의 알갱이다, 입자다. 알갱이, 입자다. 아니면 그냥 에너지의 파동이다. 이렇게. 물에서 파동이 막 오면 에너지가 전달해서 오죠. 네. 그러다 물이 와요? 아니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거든. 줄을 흔들면 흔든 힘에 출렁이면서 가죠, 벽으로. 네. 힘은 가는데 줄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그게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어쨌든 빛이잖아요. 빛. 그러면 햇빛 말고 빛의 종류가 뭐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형광등도 빛이고 불꽃 반응에서 불태울 때 물질들이 불빛을 내잖아요. 네. 그런 것도 빛이고 그러니까 빛들이 되게 별빛도 빛이에요. 멀리서 날아오는. 그 햇빛이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빛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햇빛 하나로 특정을 지으면서 그 빛을 분석하는 방법이 연속 스펙트럼일 뿐이고 선 스펙트럼일 뿐이에요.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자 햇빛이라고 하면 프리즘에 이렇게 프리즘에 햇빛을 통과시켜서 한 가닥을 통과시키면 빨주노 초파남보로 이렇게 나오죠. 네. 이 빛 안에 이게 뭐라고요? 파장이 다른 거예요. 다. 진동 파장이 다른 거예요. 파장에 따라서 빛의 진동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이게 색이 다른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걸 연속으로 쭈르륵 놨을 때는 뭐라고요?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7가지 빛인 무지갯빛으로 빨주노 파남보로 우리가 가우스 함수 하는 것처럼 구간을 나눠서 여기서부터까지 빨강, 파랑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만 가지 색깔이 연속으로 있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떤 물질들이 파장을 가지고 있지 않냐 아니라는 고유의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물질들은 다 진동수도 있고 에너지를 가져요. 물질들은. 그러니까 E는 mc, 에너지는 mc. 이 질량이 뭐죠? 만유인력 법칙. 이 질량 자체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는 빛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햇빛 위에 다른 물질들도 당연히 빛을 또 색으로 생각했을 때 이 노란색 황금이 있어요. 이게 노란색으로 왜 보여요? 노란빛. 다른 색깔은 다 흡수하고 노란색만 튕겨내요. 황금은 노란색만 싫어하는 애예요. 그게 내 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물질이 이 고유의 진동수에서 요 빛의 진동수하고 나머지랑 했을 때는 다 흡수해서 상쇄가 되고 없어지는데 노란색만 얘가 감당을 못하니까 튕겨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러면 어떤 물질도 다른 물질도 그 색을 연속 스펙트럼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연속으로 표현해서 노란색도 노란색의 종류가 아주 진한 거에서 아주 옅은 거에서 어느 정도가 나타나는데 요건 물질이 하나일 뿐이야.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 물질이 순수하면 모르겠지만 1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노란색이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건 연속 스펙트럼 아닌가? 요만큼부터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네. 자, 요게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이 한 가지 순수한 노란색이냐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부터 어디까지겠죠. 그러니까 연속이 뭐냐, 선이 뭐냐, 이런 고민을 친다면 연속이라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걸 테고 선은 요거를 하나로 미분 배웠잖아요. 미분하는 것처럼 순간적인 상황에서의 색채. 연속은 뭐라고요? 이렇게 연속적인 상황에서의 색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됐나요? 네. 자, 번개는 요 구름하고 요 집단과 요 집단이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 이게 만들면서 이게 이쪽으로 옮겨가든지 하면서 전기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게 방출이 되는 거지. 됐어요? 네. 근데 이 번개 현상을 이용해서 마찰 전기를 지금 만들어요. 실제로 핸드폰 충전할 정도는 만들었대요. 실험실에서. 근데 문제는 이 전기가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순간에 휘리릭 전기 발생된 전기를 어느 장치에 넣으면 이게 타버려요. 한꺼번에 과전압이 돼서. 그러면 타지 않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저항이 거의 0이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떠돌면 안 되고 여기다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재료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덜 발전됐대요. 그러니까 번개도 마찰 전기 일종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전류 V는 I라고 했을 때 비교하자면 그겁니다. 이건 전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수도관이라면 공기 압력으로 쫙 밀어주는 거예요. 압력, 전압. 이건 전류예요. 이건 물이 쫄쫄쫄쫄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인 물알갱이들이. 요 R은 저항이에요. 이건 뭐냐면 수도관에 있는 찌꺼기들이 이런 거.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쫄쫄쫄쫄. 됐나요? 네. 그랬을 때 이 압이 고압에서 저압으로 당연히 흐르겠죠. 압을 쏴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고압에서 저압으로 가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전자이동과 이렇게 건전지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른다고 안 해요? 그렇게. 자, 그러면 전류하고 전자라고 쳤을 때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요게 뭔가를 타고 가잖아요. 네. 이렇게. 그럼 전류는 흐름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어요. 쌤,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는데요. 왜 전기가 플러스에서 높은 데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는 정지해 있고 이게 이렇게 가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그런 걸로 치어서 전류하고 전자의 방향이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동 방향을 왜 바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어디 나오는데? 가끔가다 페이지도 써놓으세요. 여기다 쓰면 나중에 찾기 쉽지. 네.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거는 흐를 때, 흐른다는 게 뭐예요?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면 뭐라고요? 우리가 느낄 때는 뭐라고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동한다는 건 알겠죠? 네. 그치? 그렇게 되면서 요거는
압이 똑같아요. 공기가 여기는 고기압도 아니고 여기도 하면 압이 똑같으면 정체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고기압이 저기 하면 뭐라고요? 이렇게 흐르겠죠. 이쪽으로 흐르면 꽉 차면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또 그럼 이쪽으로 흐르겠죠. 비니까 빠져나갔으니까. 그런 것처럼 흐름이라는 건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는 거고 방향이 안 바뀐다는 게 어디 나온다고요? 전류의 방향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전류 방향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했는데 정했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이너스 전화가 플러스. 이동해서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그랬잖아. 마이너스 전화가 플러스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여기서 여기로 간다고 했다고. 뭐 때문에? 이건 고정돼 있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알았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거 설명하는 거 됐죠? 손으로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대성 이론으로 관측되는 거하고 실제 현상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간다고 느꼈겠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전자라는 거를 검출을 해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기로.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되는 걸로 그냥 결정해놓고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으로 이해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네. 다 됐나요? 네. 전류계하고 전압계 이거는 V하고 이거 둘 다 있는데 V하고 I를 한꺼번에 체크하는 하나의 기계로 어디 나오는데 이거는 전지에 직접 연결하지 못할까? 전압. 전류계는 전결 저항 없이 전지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오른쪽 게 전압계. 요거는 전류. 그럼 전압은 뭐만 체크하면 돼요? 전압. 전압만 전류 압력 그죠? 네. 근데 전류계는 전구나 저항 없이 전지에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전지를 딱 하면 이게 전류는 뭐예요? 전류는 V는 I에서 전기가 물 쫄쫄 흐르는 거. 네. 물 쫄쫄 흐르는데 건전지에다 딱 체크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조선 다 흘러서 저항을 통과해야죠. 네. 그러니까 전지에 직접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항이나 전구도 뭐예요? 저항의 일종 아니에요? 그걸 다 써보고 가야 물이 흘러가는 게 의미가 있는데 건전지 딱 치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왜 재지? 됐어요? 네. 근데 압력이라는 것은 다 지나서 나중에 다 똑같은 걸 테고. 자, 그럼 요거는 뭘 것 같아요? 본인 생각하기에? 반비례. 요거랑 요거랑 비례요. 비례. 근데 왜 분수로 썼어요? 그러면 저항이 있는데 굵어요. 아주 굵으면 굵을수록 저항이 적어요, 커요?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모했으면 뭐라고요? 분모했으면 반비례. 이거랑 이거랑 반비례. 길어요. 저항이 세요, 안 세요? 세요. 그래서 이거는 비례. 그 분자는 비례. 이거는 반비례. 이렇게 외워도 되고 이렇게 되면 V는 I에 그래서. 자, 외울 때 이렇게 가로 세로면 여기가 I고 여기가 R이죠. 네. 붙어 있으면 맨날 반발해서 싸워요. 그래서 반비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뭐라고요? 비례. 자, 중학교 수학은 어떻게 보느냐? Y는 AX. 정비례 그래프예요. 이게 문자고 하나의 개수면 이게 문자고 개수. 이게 문자고 개수 치면 이게 비례 함수예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VI면 이게 상수가 되는 거고 VR이면 I가 상수가 되니까 V는 AX랑 똑같은 거예요. 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V하고 V하고 R, I하고 R은 왜 반비례냐? 이걸 I로 나눠봐요. 그러면 V는 뭐라고요? I로 나누면 R이 되죠. 이렇게 그냥. 네. V를 쓰고 여기다가 뭐라고요? I를 구하려면 R로 나누면 되죠. 네. 자, 요건 알겠죠? 네. 요게 Y는 A분의 X, Y는 A분의 X의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자, x하고 y를 곱했을 때 수학에서는 k가 나오죠. 상수가. 그거를 x로 나눈 y는 x분의 k죠. 네. 그럼 x는 무슨 함수예요? 반비례 함수죠. 이해돼요? 네. 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라고? 반비례. 붙어 있으면 뭐라고? 반비례. 자, 이렇게 분모 관계는 뭐라고? y하고 x. 비례. 양변을 x로 나눴잖아. 이거랑 y하고 x는 분모는 이렇게 분모고 이렇게 y면 x를 양변에 곱해봐요. 그럼 붙어 있게 되죠. 네. 그래서 뭐가 된다고? 반비례. 그러니까 이 도선의 굵기를 어디로 곱해? 여기다 곱해버리지. 그 붙어 있지. 그럼 이 두 개는 반비례. 이것과 이것은 뭐라고 이렇게? 비례. 오케이? 네. 그렇게 계산하면 끝입니다. 이거는. 다 했나요? 네. 푸는 방법과 상관합니다. 분자가 쪼개지면 왜 이렇게 원자 상태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불안해서 잘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원자 결합해서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자연계에서는. 이런 거랑 똑같죠. 수소가 H2에서 수소인데 H 플러스로 그냥 존재하는지 그러면 이게 산이야. 강산, 염산. 염산이 공중에 떠다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피부가 녹아요. 아, 그러니까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고 안정적이게. 아, 그래서 분자가 꼬개지면 원자가 돼요. 그런데 요거하고 수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성질이. 네. 그래서 물질의 성질 자체가 달라져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를까 아니면 다른 물질이 되거나 성질 자체가 변화를 하겠죠. 됐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원자 상태의 성질은 뭐냐? 그러면 이 원자가 분자로 존재하거나 화학 결합물이 됐을 때 현실에서 어떤 물건이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요 수많은 물건에서 여기서 탄소를 뽑아내는 건데 탄소 성질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탄소에 결합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순수하게 탄소가 묻히는 건 흑연, 다이아몬드. 똑같이 탄소만 있는 거예요. 그럼 탄소가 뭐예요? 하는 게 아니라 탄소가 이루어진 물질들이 어떤 성질을 가져 이게 더 중요한 거겠지. 됐나요? 네. 자, 요거를 하면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3대라고 배운 적 없어요? 혹시? 3배요. 3대. 3대. 세 개의 시대예요. 30년씩 해갖고 할아버지는 조의관이에요. 이름이. 요거만 설명해줬는데 그냥 수능 맞춰버리는 애도 있어요. 두 번째 아버지는 조상훈이에요. 손자는 조덕기예요. 이 세 개의 시대예요. 얘는 조선 말기예요. 왜 그러냐면 의관, 옷과 머리에 쓰는 거 의관 정제하고 만들고 싶어서 가문을. 조선시대 사람이야. 조선시대 족보도 사고 그래서 돈을 벌어갖고. 그래서 옷의, 머리관, 의관 정제한다는데 격식을 갖춰서 조선 양반이 되고 싶었어. 됐어요? 네. 그래서 아들 이름은 너 상도 타고 혼장도 많이 타라. 그래서 상훈이라고 적었을지 모르겠어. 근데 이때가 일제강점기야. 아, 그러면 일제강점기하고 상하고 혼장 치면 뭐 하는 애예요? 친이라는 애지. 친일파잖아. 아, 네. 그러니까 얘가 지식인이야. 왜? 얘 아빠가 조의관이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족보까지 살 만큼. 그래서 얘를 공부하라고 밀어줬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는 지식인에서 똑똑하면 시대를 눈뜰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 할 것 같아 맨날? 술 먹고 놀고 방황하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의관정제한 얘는 이 아들은 책기같지. 얘는 이제 가망 없다. 그럼 누구 기대올 것 같아? 덕. 덕을 기본으로 새로 시작해라. 손자한테 봐. 그래 얘는 일제 강점기 말이 이제 새 시대가 되면서 얘는 부르주아가 뭔지, 프로레타리아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개화 문명이 뭔지, 가문이 뭔지, 예? 온갖 하면서 아버지도 이해되고 할아버지도 이해되고 이런 상황이겠죠. 네.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다고 나는 생각했거든요. 3대.
이렇게 했더니 애들 안 까먹고 다 맞추던데 다음에 나올 때. 자, 3포로 가는 길, 포는 항구예요, 항구. 포구. 항구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쳐가는 곳이에요. 이제 거쳐가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3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요 등장인물이 3명이에요. 3명 이름이 하나는 노영달이고 하나는 정씨고 또 하나는 백화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3명이라고 난 생각한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FM 대우, 그러니까 내가 바라던 고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해. FM이야. 이름이야. 근데 고향을 잃었어. 이런 기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름도 사라지고 그냥 정씨. 얘는 백화는 꽃이야. 아? 그럼 이건 사라진 고향이고 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왜? 하얀 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디든 적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고향도 되고 저런 고향도 되고 정착하면 내 고향이지. 또 떠돌아도 되지 라는 고향이야. 근데 얘는 아마 이 시로 했어요. 성씨를. 전통이 있는. 근데 점이 있으니까 점순이 이렇게 본범에 나오는 것처럼 점이 있고 내라고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예의. 왜? 인이예지. 사덕 중에서 여자한테 붙일 게 얘밖에 없어. 인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똘똘해도 안 되고 예의나 잘 지켜라. 그래서 이 점이에요. 그러면 유교적인 집안인데 몰락한 잠반 느낌이구나. 몰락한 잠반의 가족. 그러니까 얘는 뚜렷한 내 고향이 없어. 순박한 고향이 없어. 얘는 뭐라고? 세상이 변해갖고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세상 변하는 대로 맞춰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어쨌든 영달. 그럼 영달은 발전하고 그 영광과 어떤 뭐더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발전되고 그런 건데 얘는 그게 없어. 근데 그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는 발전을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 더 발전된 데를 찾아서. 근데 정작 자기는 영달을 갖지 못하지.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3명의 이름을 줬을 때 얘는 그냥 적응해야 돼. 얘는 없었어 고향이. 그리고 얘는 그래도 고향 아니야 이렇게. 아직은 남아있어. 발전된 고향이야. 발전된 고향도 내 고향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고향을 정하는 게 거의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고향을 간다면 얘는 거기 안 간다 그러고 얘는 같이 가자. 그런데 싫다 그러면 알았어 뭐 거기만 있냐 이렇게 되는.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삼포를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 서울식당도 나오잖아요. 서울식당. 뭐라고요? 다 서울로 하는 기간이야. 발전의 기간. 그러니까 서울은 아니고 적응 못하고 힘드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먹고 살 길 없나? 그래서 내 고향, 푸근한 고향 가는 길에서 고향을 생각하는 길. 이 정도면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적응 못하고 겨울이니까 좀 버티다가 고향이 봄이라는 의미죠. 따뜻한 봄 느낌 있는 고향에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디든 봄 아니야. 여기는 어디 가면 내가 못 살아.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뭐. 이 사람은 그래도 거기 한번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름과 이름 인사배잖아.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 이 이름을 그 이름 장명을 할 때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한다고. 이름을 질 때도. 그래서 형식이야, 형식.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뭘 했냐. 이명준이야.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라. 너 북쪽이야, 남쪽이야. 그래서 이명준.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장명을 했을 때 왜 작가가 하필이면 이런 장명을 했을까 해서 인물 캐릭터를 이 사람 이름에다 넣어서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들을 보고 그 사건들이 배경 속에서 그럴 수 있는 이런 인물들, 이런 특이한 인물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특성으로 뭘 보여줬는지를 파악했을 때 소설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김산동 동화쌤입니다.